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이크 됩니까 지금? 아, 들어갑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보통 뭐 강의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비슷한 거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뭡니까? 합격 전략 인터넷으로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대체합시다. 그거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강의 소개만 좀 하도록 할게요. 1, 2월 강의인데 아시다시피 윤리학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윤리, 동양 윤리, 한국 윤리 안에도 물론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전체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범주들이 있는데, 이거 있고, 다음에 정치사회 사상 파트가 있고, 다음에 교과교육론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건 이론가들도 많고, 이론도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걸 하는 게, 윤리학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치사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윤리학적인 내용들이 좀 이렇게 토대가 돼요. 밑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요걸 하는 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아마 강의 소개 같은 걸 보셔서 아실 텐데, 이게 원래 8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본 결과 8주에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주에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2500년의 역사예요. 윤리학 2500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500년 사람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하고 소크라테스가 거의 동년배입니다. 동년배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고, 그 윗분이 이제 부처님 이런 분들, 선배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거의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거의 2500년 역사, 그 안에서 등장하는 학자들의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줄이고 줄인 건데, 그래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8주에는 잘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반, 후반기 가면은 보충 강의를 좀 이렇게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할 테니까, 아예 금요일은 그냥 약속을 비워두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겁니다. 좋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8주에 못 끝냅니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절대 안 되면 한 1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걸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3개월씩 이렇게 할 수는 좀 없고, 여러분들도 공부 스케줄이 있고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윤리학은 순수 이론이죠. 아주 순수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셔서 봐야 될 거는, 지금부터 할 때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첫째, 주제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좀 이따 소크라테스를 할 텐데, 소크라테스가 탐구 주제로 삼았던 게 뭐냐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덕이란 뭐냐, 이런 거. 덕이란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주제를 파악하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 시험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학자가 무엇인가를 탐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탐구를 했다라는 건 탐구의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 주제를 문제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걸 쓸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뭘 잘 파악하셔야 되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이 덕이란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이렇게 탐구 주제를 던졌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거 아니에요? 이 견해가 소크라테스의 이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론들은, 특히 순수 이론들은, 윤리학 같은 그런 이론들은 물론 인문학만이 아니겠죠. 모든 학문이 다 그럴 텐데, 근데 전부 모든 이론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이론은 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전개될 때 그 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그리고 이 개념은 언제나 용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용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 개념과 용어는 좀 다르죠. 개념과 용어라는 말은 달라요. 예를 들어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다르죠.
용어가 다르죠. 이게 다른데 요때 용어라고 하는 건 그 학자가 사용한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그 학자가 사용한 정확한 용어를 익히셔야 되는데 물론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동양윤리나 한국윤리는 좀 덜한데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한자든지 뭐 이런 거 아니 문제가 뭐냐면은 서양 언어예요. 서양 언어는 여러분들 뭐 원문도 보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그 고대 히랍어로 보시는 분 고대 헬라서의 원문을 보시지는 않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번역서를 봅니다. 원문을 하기 때문에 그 원서라도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판본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플라톤의 국가라 해도 판본이 2-3개가 됩니다. 번역판이 되거든요. 그 판본 보면은 용어도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번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학계 그리고 고 영역의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위자들이 사용한 번역어가 보통 학계에서 통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칸트의 이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독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 이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 않거든요. 다른 용어로 사용하면 욕먹어요. 욕먹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익히셔야 돼요. 그걸 익히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기입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입형에도 문제가 되고 또한 여러분 어쨌든 서술을 할 때도 그 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동반해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점수를 높게 받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익히셔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그 개념을 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사람하고 인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왜 같은 개념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람이라는 용어의 정의하고 인간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같기 때문에 개념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개념을 안다라는 건 이 개념의 의미를 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의지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선의지가 뭐냐? 덕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뭐냐? 아니면 동양에서 뭐 인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인이 뭐냐라는 걸 아는 겁니다. 개념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자 따라서 이걸 공부한다라는 건 개념을 공부한다라는 건 정확한 용어를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직을 익혀야 됩니다. 이건 뭐 소수령과 관련되어 있는데 논리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덕이다, 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잘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들 다 아는 이야기죠. 소크라테스한테 덕이 뭐냐 물으면 소크라테스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결론입니다.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어떤 학자이든지 간에 주장만 던져놓는 학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 들죠. 입증하려 들기 때문에 논리를 전개합니다. 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해요. 이 주장을 어떤 이론, 그러니까 어떤 전제들로부터 이걸 이끌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되는 주장 또한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그 학자의 이론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그 학자의 논리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술형 문제를 잘 쓸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그 주제와 관련된 맥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 세 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던졌냐.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면 그 논리를 전개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면 이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게 소크라테스 계속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 덕이란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소크라테스만 물은 게 아니죠. 현대 덕윤리학자들도 있고 고대에도 덕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현대에 칸트도 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덕이란 뭐냐라고 물었던, 이걸 탐구 주제로 삼았던 학자들이 여럿 있단 말입니다. 여럿 있는데 그 학자들이 나름 우리가 공부하고 아주 독창적인 사람이고 아주 천재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 덕이란 무엇이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뭐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뭐 공자님은 어떻게 이야기했고, 있죠? 자, 그런 능력, 그러니까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동일 논점을 가지고 상호 학자들 사이에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공부해서 키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각 학자들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키워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문의 역사라는 건 발전되어 오면서, 근데 발전되어 온다는 건 언제나 선대학자들의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비판하고 자기 견해를 제시하면서 발전해 오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과정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학자들 공부하다 보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좀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자가 지금 탐구하는 게 뭐냐? 이 탐구하는 주제에 대해 이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올해 강의를 할 텐데요. 올해 뭐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건데, 뭐 제가 이게 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모든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데, 가급적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모든 이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도 있고 형이상학도 있고 뭐 논리학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윤리과 하지 않습니까? 윤리과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다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적인 입장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될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보충할 게 있겠다 싶으면은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뭐 할 텐데, 적어도 어쨌든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제 수업을 듣는다라면 적어도 이 강의 안에서는 적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가장 제가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필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그래도 시험을 보고 일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에 여러분들 아침에 오시려면 힘들고 뭐 힘들게 강의에 참여를 하신다면 적어도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강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개정을 하려고 했고, 제가 개정을 하기 위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다 완결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제 생각에 보충 자료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들을 좀 나누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예, 뭐 이 정도로만 좀 설명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공부 합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저의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 능력 안에서,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야 솔직히 시험 안 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시험은 여러분이 치는 거지 제가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 좀 도와주실 조교 선생님 한 분만 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는 일은 그냥 제가 1시간 수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 쉴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요 교탁 정리 정도 하고 다른 분보다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그 자료 좀 배포해주고 뭐 그 정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겁니다. 지장이 없고요. 그 뭐 통상적으로 학원가에서 보통 조교 선생님 하시면은 그 수업료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대신 혹시 마음이 뭐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1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아, 1년은 아니구나. 11월 달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올해 강의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물론 뭐 포기하셔도 저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하실 분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은 메모지에다가 이름을 좀 쓰셔가지고, 작년에는 뭐 조건도 이렇게 달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름만 쓰셔가지고 저기 내시면은 후보자가 단수이면 뭐 그분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복수이면은 그냥 제비뽑기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공정하더라고요. 제비뽑기라는 게 운에 맡기는데 어떨 때는 제비뽑기가 제일 공정해요. 제일 공정한데 자 그냥 그렇게 하도록,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 첫째 시간 수업을 좀 마치시고 저기 앞에 직원한테 그 작은 메모지에다 이름만 적어서 이렇게 내시면은 확 던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2분부터 시작할까요? 소피스트입니다. 아, 이분 이름이 소피스트는 아니고 이분 이름이 소피스트는 아니고 이분은 그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고 아마 그 소피스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소피스트고요. 이거는 사람 이름은 아니죠, 절대로. 이건 아니라 그 당시에 아테네인들이 이 프로타고라스 같은 분들을 지칭하면서 불렀던 명칭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이 원체 소피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소피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는데 그 당시의 아테네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 많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쓰죠. 이 소피가 뭐죠?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그래서 원래 저거는 그냥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도 그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지혜로운 자, 뭐 현자 이런 뜻들인데요. 자, 그 서양 윤리의 출발점은 보통은 소크라테스로 잡습니다. 보통은 잡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양 윤리의 출발점은 일단 이분들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학자들이 있었는데,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있었는데, 이 자연 철학자들의 논리들이, 이론들이 어떤 시점에 가서 거의 실패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럼 되게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테네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정치학적인 이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폴리스 내에서 인간적인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의 요구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문학 쪽에서도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할 때쯤 되면 드디어 서정시가 나와요. 아테네에서. 그 이전은 대부분 서사시예요. 네, 이때 서정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학가들도 한 개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뭐 역사라든지 뭐 신의 이야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다라면, 자, 보통은 소크라테스에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소크라테스도 이 사람들하고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자, 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단독으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좀 쓰긴 좀 뭐한데,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출제될 만한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소크라테스, 플라톤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나고, 아마 제시문가에 어떤 원서에 인용되어 있는 제시문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건 이분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분이
이 프로타고라스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건, 물론 프로타고라스 아저씨가 쓴 글은 아니고 그 대화편,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프로타고라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면서 한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건데요. 자, 어쨌든 한번 소피스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점은 이분들의 윤리학적 입장인데, 이분들의 윤리학적 입장을 보통 윤리적 상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마 저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처음에 좀 당황하실 텐데, 제가 굉장히 악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판서를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그 현대 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글자는 제가 써도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제 글자에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지실 텐데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피스트들의 탐구 대상 방법, 목표 방법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자연학자들이 있다고 했죠. 자연 철학자들은 뭘 탐구했냐면 인간을 탐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피지스를 탐구했습니다. 자연인데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 자연의 제1원리를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의 제1원리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계는 그 생성소멸하는 세계죠. 굉장히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생겨났다 없어진 게 세계잖아요. 자, 이런 가변적인 세계를 그런 세계로 만들어주는 영원불변한 원리가 뭐냐를 탐구했던 게 자연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고, 물불 공기 흙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수라고 이야기한 피타고라스도 있고, 피타고라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죠, 우리 수학. 네, 뭐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등등등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자연 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제1원리가 뭐냐를 탐구했습니다. 인간을 탐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아테네 사회라는 다음에 자연 철학의 실패,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드디어 그 철학 혹은 크게 이야기하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철학의 관심이 인간에게로 이렇게 돌려집니다. 그게 제일 먼저 등장한, 그런 태도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분들은 그래서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어떤 걸 탐구했느냐. 탐구 대상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윤리학 같은 것들입니다. 윤리학 같은 것.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학 같은 것, 시가도 있고, 일 텐데, 우리는 지금 윤리학을 하니까 윤리학일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학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크라테스를 왜 서양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윤리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뭐냐면, 좋은 삶이란 뭐냐. 이 문제를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도 던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윤리학이라고 한다라면, 만약 소피스트가 윤리학이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들도 자, 인간으로서 좋은 삶이 무엇이냐를 탐구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좋은 삶이 뭐냐, 그게 윤리학의 주제이고 윤리학의 출발입니다. 인간으로서 좋은 삶이 무엇이냐를 탐구를 했고요. 자, 다음에 탐구 목표는 현실에서 좋은 삶을 위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자, 좋은 삶이 뭐냐네. 그리고 그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네.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 좋은 현실, 아테네라는 아테네 국한에서 이야기하자면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 출세도 하고 행복한 삶도 살기 위해 요구되는 실용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대상으로 해서 어떤 탐구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소피스트들의 기본적인 탐구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경험 귀납적이다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귀납법이라는 건 딴 게 아니죠. 이렇게 전제로부터, 그러니까 관찰 사례들로부터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귀납법 아닙니까? 관찰 사례들로부터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귀납법인데, 자,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대요. 사용을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탐구 방법을 적용해서 이런저런 탐구를 해보니까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 소피스트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 통로가 경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경험밖에 없다. 그것도 그 통로 어떤 경험이죠? 전부 감각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감각 경험밖에. 이게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감각 자체가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이 감각과 관련되는 대상이 가변적이에요. 얘 둘 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다르고 어떤 사회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식의 영역이 여기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식의 통로가 여기로도 제한되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는 절대로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 A라는 지식이 있고 B라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들 사이에 우열을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그건 진리성이 아니라고 봐요. 진리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재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게 지식의 우열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지식의 가치 여부 결정 기준은 인간의 현실적 삶과 관련된 유용성. 자, 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주의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한테는 뭐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윤리학적인 그 관점만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걸 좀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종의 좀 전제가 되는 입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인식의 기초는 개인의 감각 경험이다. 자, 우리가 A는 B다라는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기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A는 B다라는 명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부터 얻었느냐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얻었느냐? 다 여기로부터 얻는다라고 봐요. 감각 경험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경험에 존재하지 않는 건 우리 머릿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식은 개인의 감각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봅시다. 개인의 감각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이죠. 여러분, 동일한 이건 뭐 좋은 예는 아닌데 그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술은 참 매력적인 술입니다. 매력적인 술인데 이 술은 왜 매력적이냐면 이게 내 감정 상태에 따라 그날 맛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스키 있잖아요. 그죠? 고유한 맛이 있어요. 오늘 먹나 내일 먹나 따라 맛이 거의 동일한데 향도 동일한데 희한하게 이거는 기분 나쁜 날 먹으면 쓰고 어떨 때는 물 같아요. 그날은 좀 답답하면 큰일 납니다. 잘 넘어가고 어떨 때는 넘어가지를 않고 기분이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되게 쓰고 아니면 그냥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또 좀 그렇고 그 전날은 잘 넘어갔는데 오늘은 잘 넘어가지를 않고 그런 술이면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술입니다. 술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성질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관, 소위 감각 경험이 사실상 오감을 통한 경험인데 이 감관 자체가 변합니다. 우리의 생리적인 컨디션에 따라 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 에어컨 온도를 예를 들어 20도라고 했을 때 한창 더울 때는 그것도 별로 시원하게 안 느껴지지만 요새 같을 때 그렇게 틀어놓으면 너무 춥게 느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있죠. 우리 감각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 아까도 말씀드린 대상 또한 가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기 때문에 이 감각 경험의 기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전부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인식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소피스트의 생각이에요. 이 감각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결론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혹은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두 번째, 세계에 대해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의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나중에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엄밀하게 구분을 하는데 의견하고 지식이라는 두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을 해요. 소크라테스부터 아주 엄밀하게 구분을 합니다. 요 지식은 그야말로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알 있죠? 그걸 보통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지식 이렇게 부르고요. 요 왜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라 그랬죠? 그런 형태의 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온도의 그 물이 있을 경우에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감각 경험들 있잖아요. 그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동하는 암 있잖아요. 변동하는 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암, 그런 암을 보통 의견, 독사 이렇게 불러요. 부른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그 소피스트의 관점에서 이런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암들 있잖아요. 암들은 지식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 전부 의견이에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에요. 의견들. 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의 진위 여부 및 가치 서열을 판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 대상 A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B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C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A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B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C.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견 중에 뭐가 진리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판정해 줄 수 있으려면 보편적인 어떤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한 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했기 때문에 요 두 의견 사이에 뭐가 진리냐를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통은 이런 태도를 인식론에 있어서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이게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회의주의까지 갑니다. 회의주의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인식론적인 견해의 기초에서 그 소피스트들은 보통 그 윤리와 관련된 상대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상대주의를 주장을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도덕의 토대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인 혹은 사회의 구체적 상황 및 신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윤리학의 한 주제입니다. 도덕의 기초가 뭐냐? 도덕 체계가 있잖아요. 도대체 저런 도덕 체계는 어떤 기초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냐? 도덕이라는 집이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건 윤리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의 기초가 뭐냐?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분들은 그 기독교 윤리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기독교 윤리 뭐 10계명 같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10계명의 기원이 뭐죠? 누구죠? 신입니다. 신. 예를 들어, 자, 그럼 신은 영원불변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기원으로 한 도덕도 영원불변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다양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소피스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어떤 도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이 있으면은 그 도덕 체계 안에서 어떤 행위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도덕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도덕 체계 내에서 그 체계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면 그게 기초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은 그 도덕에 대한 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불변한 알문 도덕에 관한 알문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자 따라서 지금 각 사회마다 아니면 개인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의 체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냐? 그건 전부 요겁니다. 요거.
그 개인이 처해 있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상황 혹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이게 그냥 나는 옳다고 생각해 라는 믿음. 근데 이건 전부 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이 사람 다르고 나 달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냐면 이런 내용들이 함축됩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 도덕 판단의 기준, 보편 타당한 도덕 체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거. 왜냐하면 저게 있으려면 도덕에 대한 보편 영원 불변하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도덕 체계를 우리는 구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고. 자, 도덕은 그래서 개인 혹은 사회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도덕과 한국의 도덕은 그 사회 혹은 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속, 상황, 이런 것에 기초해서 확립됩니다.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 도덕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따라서 서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모든 사람과 사회에 보편적으로 강요하는 건 잘못된 태도다. 그럴 수가 없다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각각 자신의 믿음에 따라 어떤 도덕을 따르고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 체계 사이에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또한 그러면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따르고 있는 도덕 체계 내에서 도덕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 체계 내에서 도덕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도덕 판단이 예를 들어서 그 외형상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알파는 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알파는 베타라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요 판단들 중에 어느 판단이 소위 말해서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고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이 둘은 요 두 판단 있잖아요. 요 두 판단은 각각의 그 상황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에요. 둘 중에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걸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자, 요걸 아마 조금 이따가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요 주제 한번 보세요. 덕의 교수 가능성인데 이게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가의 프로타고라스 입장 나왔고, 다음에 밑에 보면은 원래는 국가편에서 가져왔어요. 플라톤인데. 근데 아마 프로타고라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 덕을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짓을 이 사람들 원래 순회교사 성격이 강해요. 소크라테스가 원래 이 사람들 되게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테네의 전통이 있잖아요. 아테네의 전통은 돈 받고 가르치는 전통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스승님이 있고 그러면은 귀족 집안이나 이런 집안 아니면 에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제자로 넣어요. 넣으면은 이분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돈 받고 이렇게 지식을 파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거예요. 아테네의 전통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놈이라고. 이분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고대 아테네의 미네가 있는 지역에 아고라가 있죠.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고 아고라가 있단 말입니다. 아고라에 가면 이런 단상이 있어요. 아고라에 가면은 단상이 있고요. 누구든지 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라가서 연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딱 하나,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거 제외하고는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소피스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에 아고라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괜찮네 그러면은 내려와서 저희 집 갑시다 해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개인 교수 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막 자기가 발명한 거 온몸에 다 붙이고 와가지고 막 광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슈였던 모양이에요. 아니, 소피스트들이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화편에 보면, 플라톤의 대화편 보면, 메논 편에서도 그렇고,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그렇고,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할 때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덕의 교수 혹은 덕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조금 있다가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도 학교 와서 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가 덕이라고 했을 때 그 덕이 도대체 뭐냐네.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일반적인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이렇게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덕개념하고는 달라요. 덕개념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할 때의 유능함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의 유능함. 어떤 일을 할 때의 유능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덕이에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무슨 일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하고 덕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유능함,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때 도대체 무엇인 게 뭐냐? 이거라고 봅니다.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그러면 이때 개인 문제가 뭘까요?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 출세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시 되었던 게 뭘까요? 아테네 민주정 하에입니다. 민회나 재판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하고 달라요.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들이 있어요. 민회가 있고요. 다음에 재판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든지 이렇게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 재판 가가지고 자기 의견, 재판 괜히 생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저쪽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논리에 말려버리면 까딱하면 죽어요. 죽거든요. 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변론술 같은 거 있잖아요. 변론술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능함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덕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이걸 가르친다라는 말은 입심양면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술, 이런 거 방금 보셨던 이걸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플라톤의 대화편, 그러니까 앞에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가르칠 수 있는데 덕 그 자체는 가르칠 수 있냐? 내가 묻고 있는 건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자, 요걸 대표하는 사람 2명을 좀 볼게요. 한 명이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보셨던 프라타고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충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프라타고라스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주장은 이 주장이죠.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여러분들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프라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근데 자, 일단 이때 인간은 종으로서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개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
그러니까 김병찬과 여러분들 모두가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각각이 다 만물의 척도인데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척도이며, 자, A가 있는데 김병찬은 A는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A는 존재한다. 김병찬은 A는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이씨는 A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프라타고라스가 말고 다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김병찬은 A는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요 주장 있죠? 요 주장은 김병찬한테는 참이에요. 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이 모모 씨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둘 사이 이 두 문장의 모순 관계인데, 그런데 이 주장 있잖아요. 이 주장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적어도 이 씨한테는 참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씨한테는 참이에요. 자, 아까 뭐 의견 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 존재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서는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윤리적 인식론과 관련된 그 상대주의 봤죠? 우리의 인식이 경험의 한계 내로 닫혀있기 때문에 이 두 판단에 대해서 진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 사람한테는 참이고 이 판단은 그 사람한테는 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개인이 감각지각한 것은 적어도 그렇게 감각지각한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이다. 참이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니습니까? 예를 들어 30도 한 40인가? 아니다. 목욕탕 가지고 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탕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애기 꼬마하고 같이 가서 넣으면은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온도의 물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손을 넣어봤는데 뜨거워 그래요. B라는 사람은 손을 넣어봤는데 개운하네, 시원하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판단 사이에 진리성과 관련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고 시원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원하다라고 감각지각한 사람에게서는 참이에요. 뜨겁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그렇게 판단한 사람에게서는 참이에요. 둘 사이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없어요. 자, 이게 인식론과 관련된, 자, 그래서 세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이다. 단지 그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안 되고. 자, 개인들이 소유한 의견들 사이에 진위를 판별해주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에 함축되어 있는 인식론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런 관점 하에서 이제 윤리적 입장을 전개를 하는데, 자, 당연히 윤리적 상대주의 옹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라타고라스의 지금은 입법가입니다. 이분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당대 다 저명한 입법가예요. 당대 아테네가 왜 배 타고 다니면서 식민지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를 개척했으면 거기 가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쫙 돌아다녀 보니까 그 지역마다 따르고 있는 도덕의 체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나 환경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아테네의 도덕 체계와 스파르타의 도덕 체계 사이에 뭐가 더 옳은 것이냐라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도덕의 토대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신념이고 보편적 도덕 체계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도덕 체계 사이의 우열 판단은 불가능해요. 뭐가 진리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프라타고라스의 이 입장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입장은, 자, 그러면은 이거 입법가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법하고 도덕은 거의 구분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아테네에 원래 무엇인가를 입법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야만 입법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 뭘 입법하지는 않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범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니까. 자, A라는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규범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이 후보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후보자들이 있다. 후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규범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은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규범들 사이에 우열, 그러니까 진리라는 관점에서 우열을 가려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는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할 때 기준은 일단은 진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진리를 표현한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자,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 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어느 게 더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 있느냐, 유용한 그 유용성이 있느냐, 이게 어떤 규범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자, 그래서 도덕과 관련하여 더 참된 의견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더 참된 의견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B보다 참되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판단하려면 참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거짓을 가리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A, B 사이에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이게 더 참되니까 라는 기준으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대신에 더 좋은 의견은 있다. 더 나은 의견, 더 좋은 의견은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더 나은 의견이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과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가진 의견. 이게 더 나은 의견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덕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소위 실용성에서 오는 겁니다. 실용성에서 온다. 따라서 도덕의 우열을 판별하는 기준은 현실 문제 해결과 관련된 실용성의 유무 문제이다. 자, 그래서 현대의 실용주의의 아버지로 일컬어집니다. 현대의 실용주의의 기원, 근원으로 불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프로타고라스의 그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또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해서 크게 두 범주로 많이 나눕니다. 하나가 개인적 상대주의가 있고, 이거는 도덕의 기초를 오로지 그 개인의 신념으로만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의 상황,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신념, 그 신념을 도덕의 기초로 바라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신념이 다르면은 도덕 행위 규범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뭐 90도로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행위 원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만나도 인사를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악수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도 막 부르고 그러죠. 우리는 그럼 큰일 나죠. 매장되고 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요 둘 중에 그 프로타고라스는 사회적 상대주의자입니다. 사회적 상대주의자. 자, 사회적 상대주의, 사회적 관습에 대한 건전한 존중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학과 관련된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측면이 아니면 극단적인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건전한 입법가입니다.
자, 왠지 한번 보세요. 현존하는 사회의 관습. 자, 도덕을, 한 사회의 도덕 체계를 관습으로 봐요. 관습.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과 교육론 할 때 튜리엘이 인습하고 도덕은 엄밀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타고라스는 도덕은 관습으로 봐요. 그냥 인습이에요. 인습적 규칙들이에요. 인습적 규칙들의 체계인데, 여러분, 관습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관습은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어른을 보면, 요새는 유치원에서는 전부 이렇게 인사를 시키던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인사하는 법을 안 배웠는데, 다 배꼽 인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자, 관습을, 그런 인사하는 걸 누가 만들었죠? 그렇게 인사하는 것. 어른 보면 우리가 머리를 숙여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행위 규칙이 있잖아요. 행위 규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시는 분? 세종대왕? 누가 만들었지 모르죠. 관습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누가 만든지 모르는데, 자, 최초의 그 관습이 형성될 때는, 하나의 관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형태의 행위 유형이 있었을 거예요. 인사하는 것 관련 악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안고 뽀뽀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남유럽 쪽에 가까울수록 인사법이죠. 안고 뽀뽀를 해요. 하는데 남녀 불문하고,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나를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 경쟁하는 후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인사법, 예를 들어 후보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어떤 시간을 관통해 오면서 그 중에 어떤 게 살아남은 겁니다. 이게 관습의 성격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등산을 한다라면 산이 있으면은 처음에 첫 발견된 산이 있을 경우에 등산가들은 이쪽으로도 올라가 보고 저쪽으로도 올라가 보고 이쪽으로도 올라가 봤을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 봤는데 이게 시간이 일정 정도 많이 흐르고 나면 등산로라는 게 생겨요. 하나에.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다 올라가죠. 생겨요. 이게 관습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어떤 것이 살아남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남았을까라는 거예요. 저게 예를 들어 등산로면 이거 왜 살아남았겠어요? 가장 안전하니까 살아남은 거죠. 가장 단시간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살아남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타고라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은 기본적으로 관습이에요. 사회의 관습이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마 처음에는 여러 경쟁하는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살아남았을까? 자,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다. 개인과 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덕은요?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관습 혹은 도덕 있잖아요. 그걸 존중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게 너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자, 결국은 윤리적 삶이란 각자가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습득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삶이 윤리적 삶이다. 이게 프로타고라스인데 소크라테스가 막 거품 물고 막 비판합니다.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도덕교육론에서는 사회화론자예요. 외부에 이미 그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도덕의 체계 규칙들이 있고 교육은 뭡니까 그러면? 그걸 아직 습득하지 못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습득시켜서 거기에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얘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사회도 실질적인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미 어떤 애가 하나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사회에는 관습 혹은 도덕이 있는 거예요. 있고 교육이란 요걸 그 개인의 내면으로 이렇게 내면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하게 만들어주는 걸 교육이라고 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거품 물고 반대한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라고 봐요. 교육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보는데, 자,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소크라테스예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학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분인데,
언급이 되어 있는 분인데 고르기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문제 출제될 거 단독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한번 봅시다. 가장 극단적인 그 인식론적 상대주의. 근데 회의주의라고 보통 불려지죠. 아주 극단적인 관점을 제시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용은 교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르기아스의 회의주의. 여러분들 그 소피스트는 학파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피스트라고 부르는데 정말 많아요. 국가편만 봐도 뭐 트라시마쿠스 같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고르기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유명한 고르기아스 삼명제입니다. 거의 뭐 인식론과 관련해서 진리와 관련한 회의주의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고르기아스 삼명제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자, 첫 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각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감각 지각된 현상뿐이다 라는 말을 함축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원래 이 명제는 자연 철학자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연 철학자들 존재 제1원리를 발견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연 철학 말기에 오게 되면 그 존재 제1원리가 누스 같은 그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각 경험을 초월해가지고 존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제시되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노에시스 같은 개념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데아 개념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플라톤 보면 아시겠지만 이데아는 우리 감각 경험에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철학 말기에 오면은 그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고르기아스가 뭐냐 그러면 그곳에 반대산 이야기예요. 존재가 만약 그런 식이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부 우리 감각, 지각 안에 포섭된 것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명제. 만일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뭐 벌써 플라톤 이야기는 좀 뭐하지 마. 이데아 같은 게 있다 치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자, 현상 독립적인 대상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인식 기능은 감각 경험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아주 신적인 사람이 존재해서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존재해서 그걸 알았다 칩시다. 자, 그래서 3명제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명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령 우리가 현상 독립적인 존재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현상 독립적인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감각 지각 안에 그러니까 우리 감각 경험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들. 자, 할지라도 그것을 알려주는 수단은 언어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전달하려면. 언어뿐이고 언어는 상징이나 기호일 뿐 사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발견한 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불교를 할 때 불교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드는 게 진리 전달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공에 대한 지혜, 소위 반야 지혜는 언어로 전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어요. 그래서 뭐 선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 삼매 속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체험하는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원래 불교에서 그 언어로 지칭되는 건 전부 가예요, 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교는 그래도 뭐 그걸 알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 고르기아스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 언어는 이건 임시적인 것이고 방편적인 것이에요. 그 존재의 원래 본질을 지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로 생멸하는 것들을 임시적으로 지시하는 개념이 언어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언어라는 건 지금 고르기아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에 의해서 지칭되는 것들은 우리가 감각 지각하고 그러니까 감각 지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현상 독립적인 존재를 안다 할지라도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없다라는 게 삼명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 삼명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